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8년간 여러 차례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면서도 연정을 유지하며 권력을 지켜온 대표적 보수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오랜 집권 기간 중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로 평가될 만큼 전국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초정 통파 유권자들의 핵심 요구였던 군복무 면제 법안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이들이 연정을 떠나 의회 해산안에 찬성할 조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의회가 해산되면 총선을 피할 수 없고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심각한 안보 실패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네타냐후에게 이는 사실상 정치 생명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연정 붕괴 위기와 의회 해산 표결 직전 연정 핵심 인사들은 이란을 향한 대규모 군사작전 계획을 극비리에 공유받았습니다. 네타냐후에게 이번 공습은 단순한 외교 안보 정책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가 강조해온 국가적 위협을 제거하는 정치적 승부수였습니다. 결국 이 정보는 초정 통파 지도부를 움직였고 표결은 부결되며 공습의 정치적 장애물은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번 사태는 네타냐후의 오랜 경고가 현실이 되었음을 알리는 동시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변화와 글로벌 금융 에너지 시장에도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권은 언제나 연정 구성과 붕괴의 갈림길 위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위기는 그 중에서도 유난히 위태로웠습니다. 초정 통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샤스와 토라 유대주의 연합 두 정당은 그동안 군복무 면제 법안의 통과를 위해 네타냐후 정부를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연이어 무산되면서 그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고 마침내 야권이 발의한 의회 해산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사했습니다. 만약 해산안이 통과된다면 조기 총선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곧 하마스 사태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네타냐후 총리에게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결과를 의미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밤, 표면상으로는 군복무 면제 타협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연정 지도부 내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의 실제 핵심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사안에 있었습니다. 샤스당 대표 아리에 데리와 리쿠드당 내 징병 관련 정책 담당자 율리 에델스타인은 이미 사전에 극비리의 이란 공격 계획을 보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그날 밤 단순히 의회 표결을 넘기는 정치적 거래를 넘어서 한 국가의 군사작전과 정치적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고려하며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미 이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작전을 승인했고 공군은 몇 시간 내에 출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이 혼란에 빠지고 정부가 붕괴된다면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충돌은 물론 군 내부의 작전 지휘 체계에도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의회 해산은 단순한 정치적 패배를 넘어 국가 안보 작전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결정적 리스크였던 것입니다. 이를 누구보다 절실히 인지하고 있었던 데리와 에데스타인은 초정 통파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해산안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도록 복잡한 정치적 해법을 마련했습니다. 겉으로는 징병 면제 법안에 일정한 진전을 이끌어낸 것처럼 합의문을 구성하고 내부적으로는 지금은 안보 위기 상황이며 정부 붕괴는 곧 민족 전체의 재앙이라는 논리를 조심스럽게 설파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초정 통파 의원들은 해산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네타냐후 정부는 가까스로 붕괴 위기를 피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표결에 참여한 다수의 일반 의원들은 자신들이 이란 공습이라는 중대한 군사작전 개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퇴장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이를 두고 국가가 전면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의원들은 단순히 예산안이나 내각 개편 문제를 논의하듯 해산안을 다루고 있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만약 의회가 정말 해산되었더라면 그 직후의 상황은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이날 밤의 회담은 이스라엘 정치의 민낯을 다시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개별 정당의 이해관계, 민감한 안보 사안, 이념적 충돌, 그리고 권력 유지를 위한 타협이 어떻게 맞물리며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 극비 회담을 통해 연정은 붕괴를 면했고 네타냐후는 정치적 생존과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 목표였던 이란 핵무기 저지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해산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바로 다음 날 새벽 네타냐후 총리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전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정예 전투기 편대는 일찍이 감시해온 이란 핵시설을 목표로 일제히 이륙했습니다. 이 공격은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 네타냐후가 정치 경력 내내 강조해온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는 궁극적 적인 이란 핵무기 개발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네타냐후는 1990년대 초
젊은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이미 이란 핵 개발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를 이스라엘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2012년 유엔 연설에서 만화폭탄 그림을 들어보이며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이란 핵무장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던 장면은 지금도 국제사회에 상징적으로 회자됩니다. 그만큼 이란 핵 문제는 그의 정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일종의 집착이자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경고는 오히려 과장된 위기론으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외교적 해법을 우선한 이란 핵 합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미국 의회 연설까지 강행해 미국 민주당과의 갈등을 자초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네타냐후의 대이란 강경론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 최악의 안보 실패는 그의 정치 인생을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전쟁 영웅 이미지는 실추됐고 국내 여론은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로 들끓었습니다. 사실상 누구도 네타냐후가 다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 결정을 주도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와의 소모적인 가자 전역 전투가 장기화되고 연정 파트너들을 향한 네타냐후의 권력 재편 전략이 착착 맞아떨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하마스 격퇴 작전 중 히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 무장 세력에 대한 타격이 연쇄적으로 성공했고 이를 통해 이란 본토의 방공망과 미사일 방어 체계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가 네타냐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공격 가능성의 창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치밀한 사전 정보 수집과 내부 연정 정비를 끝내고 단일 기습 공습으로 이란의 핵시설, 미사일 기지, 방공 시스템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수십 년간 준비된 정보와 축적된 작전 계획이 현실화된 순간이었고 네타냐후로서는 오랜 정치적 공약이자 국가안보 전략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일종의 유산 세우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격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핵시설은 지하에 깊숙이 매설되어 이스라엘 단독 공격만으로는 완전 파괴가 어렵다는 분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때문에 네타냐후는 이번 공습으로 이란 핵 개발을 단기간 내에 무력화시키고 남은 문제는 미국의 군사 지원이나 추가 외교 압박으로 해결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공습이 새로운 중동 전면전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을 경고했으며 영내 무장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미사일 공격을 동시다발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타냐후는 정치적 생존과 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경랑으로 몰아넣은 셈입니다. 이번 공습으로 인해 네타냐후는 안보의 아이콘이라는 본래의 정치 이미지를 일부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실패하거나 전면전으로 확전된다면 그 책임은 다시 그의 정치 생명을 위협할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습이 남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중동,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이제 그의 마지막 도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이란 공습 소식은 즉각 미국 워싱턴에도 전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동에서 이어진 긴장 구도 속에서 미국은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싸고 늘 두 가지 상반된 원칙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 기조이고 다른 하나는 무력 충돌이 중동 전체를 전면전으로 번지게 하여 자국의 군사력과 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현실적 우려였습니다. 과거 여러 미국 행정부는 이런 이유로 네타냐후가 수차례 요청했던 이란 단독 공격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이 워낙 깊고 분산되어 있어 이스라엘 단독으로는 완전한 파괴가 어렵고 결국 미국이 뒷수습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바마 정부 시절 네타냐후는 공개적으로 핵 합의를 반대하며 의회 연설까지 감행했지만 미국은 외교 해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경제 제재와 압박을 극대화하는 최대 압박 전략을 폈습니다. 트럼프의 외교 원칙은 전통적인 네오콘의 군사 개입론과 달리 강력한 경제 압박 선택적 군사력 사용을 결합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는 과거엔 네타냐후의 공습 계획을 직접 막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히즈볼라와 이란 방공망을 약화시킨 성과, 이란 핵 프로그램의 가속화 정황을 상세한 첩보로 제시하며 트럼프의 의중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네타냐후는 이번 작전의 첫 단계에서 다수의 이란 핵 과학자와 고위 안보 수장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고 일부 미사일 발사대를 무력화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결과로 보여주는 승자를 선호하는 스타일임을 감안하면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초반 성과는 그에게 큰 설득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습 직후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이번 작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이며 미국은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신속히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무력 충돌의 당사자가 아님을 강조해 즉각적인 이란의 보복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미군은 중동으로 공중급유기와 항공모함 USS 니미츠를 이동시키며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이란과 새로운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습 성공을 지렛대로 삼아 외교 재개를 시도하고 필요하다면 제한적 군사 개입까지 고려한다는 이중 전략을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 보수 진영의 전통적 네오콘 계열은 오래전부터 이란 핵 제거를 위해 군사적 옵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이 일부 목표를 성공적으로 파괴한 만큼 남은 시설까지 미국이 연합작전 형태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오콘 진영은 특히 이란 핵무기가 완성될 경우 이스라엘은 물론 미군 기지와 중동 우방국 전체가 장기적 위협에 노출된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고립주의파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그들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워 해외 분쟁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거부해왔고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은 철저히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던 스티브 배너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시작했다. 이제 그들이 끝내야 한다. 미국은 이 전쟁에 병력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못 박았습니다. 이 두 진영의 충돌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트럼프의 재선 전략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레이스에서 끝없는 중동 전쟁 종식을 공약으로 내걸었기에 만약 미국이 다시 중동 전쟁에 깊이 얽히게 된다면 지지층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란 핵시설 파괴라는 승리한 외교 안보 이미지를 통해 일부 중도층과 보수 매파의 지지를 얻을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계산도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내부 갈등이 표면화될수록 트럼프가 의사결정을 더 쉽게 내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미 미군은 중동 인근에 공중급유기와 항공모함을 배치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지만 백악관과 국방부는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단독 작전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직접 개입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면전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한편 중동 현지 동맹국과 국제사회는 미국이 이 사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불가피한 확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이미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군이 작전에 개입하는 순간 영내 모든 미군 기지와 이들을 지원하는 아랍국이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원유 공급선 차단 시 글로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네타냐후가 오랜 수건으로 추진한 이번 공습은 미국 내에서 트럼프를 딜레마에 빠뜨리고 공화당 내부의 노선 차이를 다시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군사 개입 여부는 단순한 전략 선택이 아니라 트럼프의 정치적 운명과도 직결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가 네타냐후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합작전에 나설지 아니면 미국은 빠진다는 고립주의 기조를 유지할지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이란 공습은 단순한 일회성 작전이 아니라 앞으로 중동의 안보 지형과 글로벌 경제 질서를 동시에 뒤흔들 잠재적 뇌관으로 평가됩니다. 네타냐후가 오랜 정치적 수건과 생존을 위해 선택한 이번 공습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물리적 타격을 가했으나 동시에 이란 정권을 완전히 굴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남은 핵시설의 완전 파괴, 이란의 대규모 보복 능력, 그리고 영내 무장 세력들의 연쇄적 반발까지 고려하면 이번 사태는 사실상 새로운 국면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위험은 즉각적인 확전 가능성입니다. 이란은 이미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이스라엘 본토와 군사기지를 보복 타격하겠다고 선포했으며 동시에 중동 각지의 친이란 무장 세력들인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 등이 연쇄적으로 이스라엘 혹은 미군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곧 영내 미군 기지와 동맹국들을 새로운 위험지대에 몰아넣는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금 주요 불안 요소로 떠오를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군사적 압박카드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만약 이란이 해협을 부분적으로라도 봉쇄한다면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 즉각적인 차질이 발생하고 국제 유가는 단숨에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한 연쇄 충격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 수입국 모두에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는 불길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미국과 동맹국의 외교적 신뢰에도 적지 않은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부 동맹국들은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과 이를 묵인한 미국의 태도를 두고 다자외교 대신 무력으로 해결하는 선례가 재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각국은 과거 이란 핵합의 재개를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왔으나 이번 공습으로 그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외교적 발언권마저 잃은 상태입니다. 이 모든 복합적 위험을 종합하면 네타냐후의 결단은 그에게 정치적으로는 오랜 약속을 지켰다는 의미에서 단기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란이 완전한 보복에 나서고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면 네타냐후와 트럼프 모두에게 이번 공습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자국민이 중동 전면전의 대가를 경제 군사적으로 치르게 될 경우 대선 캠페인에서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계는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공습 성공을 바탕으로 제한적 보복과 추가 협상을 통해 위기가 일정 부분 통제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란의 강경한 전면 보복과 영내 대리 세력의 동시다발 공격으로 중동이 불타오르고 세계 에너지 시장과 금융 시장이 또다시 요동치는 시나리오입니다. 모든 것은 이제 네타냐후의 다음 군사외교 카드, 트럼프의 군사 개입 여부, 그리고 이란 내부 강경파의 대응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중동은 다시 한번 전 세계 안보의 화약고로 돌아왔고 세계는 이 상황이 어디로 향할지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